번째 사례는 해외 연수 지원 분야입니다. 발표는 오늘 최우수상 수상하신 서울시립대학교 여태영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 설계 인재 육성 사업 성과 공유회 해외 연수 우수 사례 발표자로 서게 된 여태영입니다.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토교통부와 진흥원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간략한 저의 소개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 졸업 설계를 마치고 휴학 후 해외 연수를 다녀왔고요. 현재 학부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전에는 한국에서 2번의 인턴 경험이 있었고, 이제 졸업 후 다음 달부터는 제가 연수했던 기관인 UN 스튜디오 홍콩으로 돌아가 정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연수를 준비하고 결심하게 된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감각과 의사소통 스킬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미래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호주에서 한 달간 다양한 전문가들과 교류했었는데요. 이때 도시와 건축에 대한 해외의 다양한 시각과 주제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과에서 진행했던 글로벌 워크숍에 참가해 싱가포르로 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 이슈들을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방학 때 배낭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 이때 봤던 건축물들을 실제 디자인하는 곳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차례 국제 공모전에도 참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제가 추구하는 건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이 융합된 그런 설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관련된 교내 활동을 주도하면서 학습을 심화해 나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건축이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그리고 하이테크 건축 같은 거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실무 경험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해외 건축 설계 경험을 통해서 실제 설계 과정과 국가별 건축 문화 차이를 이해하면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친환경 건축 트렌드, 그리고 효율적 설계 절차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연수를 준비하게 됐는데,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세 단계가 동시에 좀 진행됐던 것 같아요. 어떤 사무소의 인지도나 주요 프로젝트는 뭔지, 평판은 어떤지, 규모는 어떤지를 확인할 때 링크드인이나 글래스도어라는 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이후 지원 과정에서는 보편적인 채용 시기를 확인해서 지원 데드라인을 딱 설정하고 포트폴리오 같은 제출물을 중요도에 따라 갖춰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선정자로서 사무소에 어필을 할 수 있고, 낮은 인턴 월급을 보완하면서 높은 해외 물가와 항공료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을 했고, 합격하면서 연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에 맞춰 인턴 지원을 시작했고, 지원 후에 약 4주 이내에 진행되는 인턴 면접들에서 포트폴리오를 약 30분 정도씩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합격 연락을 받아서 회사를 통해서 비자 신청도 하고 집도 구하면서 출국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연수를 진행한 CF 밀러는 100년 전 덴마크에 설립된 건축회사입니다. 본사는 덴마크 오르스에 있고 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말하는 비전과 가치가 제가 추구하는 건축적 방향과 일치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유럽과 독일에 여러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생각했던 북유럽의 회사답게 업무 공간과 부대 시설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회사 규모 측면에서 좋았던 점은 각 전문 부서들이 적절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서 간의 소통이 굉장히 쉽고 자유로웠고, 그 결과 프로젝트의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주요작으로는 칼스버그 본사, 레고 본사, 코펜하겐 국제학교 등이 있고요. 두 번째 연수 기관이 UN 스튜디오는 88년에 설립돼서 암스테르담 본사를 중심으로 6개의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비전으로 삼고 새로운 기술과 재료를 연구하며 비정형 디자인을 한다는 점이 제가 지향하는 건축 방향과 일치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본사 갤러리아 YG 사옥 등 한국 프로젝트가 많다는 점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CF 밀러에서는 6개월간 3개의 프로젝트를 참여했고 UN 스튜디오에서는 4개의 프로젝트를 참여했습니다. 이 중 보안에 문제가 없는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제가 각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참여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F 밀러에서 처음 참여한 프로젝트는 독일에 있는 창고 건물을 복합 용도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 주어진 업무는 이런 옛날 도면을 보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체들을 직접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이내 각 용도별 면적이 결정되었고 이를 시각화하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공간이었던 마켓 부분 경우에는 저와 다른 인턴이 함께 세부 디자인 대안을 몇 개를 빠르게 만들어서 발표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의 피드백을 받아서 마켓 건물 주위의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마켓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업무 용도의 건물의 경우에는 기존 구조물을 남기면서 저 파란색 부분의 목 구조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때 제가 건물의 리모델링이 주요 단면상에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컨셉 다이어그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 때 공부했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됐고 또 회사 기존 프로젝트를 레퍼런스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다른 부서들과 협업하면서 디자인을 수정하고 세밀하게 작동시켜 나가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아까 목구조 구조물이 더해지는 업무 건물 실내 뷰인데요. 프로젝트 후반부에는 렌더링을 위한 디테일한 모델링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건물의 파사드입니다. 이곳의 디자인도 프로젝트 리더랑 같이 발전시켰습니다. 제가 렌더 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 프로젝트 리더와 함께 협업보드와 트레이싱지 위에 스케치를 하면서 디자인을 디벨롭 시켰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가 원래 콘크리트 구조로 다른 사무소에서 먼저 설계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목 구조를 더하면서 기존 설계안 대비 절감된 탄소량을 친환경 부서랑 협업을 해서 그래서포로 계산해 본 것도 매우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했던 프로젝트 또한 독일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 현지 상황이 좀 중요했기 때문에 독일 지사분들과 각종 툴을 이용해 협업해야 했습니다. 다음에 모형 스터디도 간단하게 진행을 했고요. 메스를 분절하고 세심하게 다듬어 나가는 과정에서 주변 맥락 그리고 보행자의 환경이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배우면서 다이어그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도시 설계와 조경팀과도 활발하게 협업하면서 세부 디자인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작동해 나가는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좌측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 증축이 되었었는데 이전 프로젝트의 경험을 살려서 디자인의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제작하였습니다. 광장 앞에 위치한 타워 파사드 디자인에도 참여했습니다. 최종 디자인이 결정되기 전까지 프로젝트 리더와 디자인 방향을 논의하였고 저의 아이디어를 더해가면서 라이너 그래스하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적 관점에서 건축 단계별 전략도 제시한 점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은 공모전 제출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좀 점검을 하는 모습입니다. 최종 선정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2등이라는 값진 성적을 얻었습니다. 프로젝트 이외에 몇 가지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공부하고 활용했던 AI 툴에 저희 팀 헤드와 임원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사내 워크숍을 간단하게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서도 간간히 AI 툴을 활용해서 디자인 옵션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루스 건축주간 오픈하우스 행사 진행 모습이고요. 이때 미술관 공사 현장도 방문했는데 일반 사람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길게 줄을 선 점이 특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사내에서 이렇게 크게 행사도 합니다. 매주 특정 요일에는 파티나 단체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떠날 때는 잘 써주신 추천서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시간이 지나고 홍콩으로 건너가서 UN 스튜디오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프로젝트는 제가 UN 스튜디오에서 참여했던 작업 중 하나인 JIP 사옥 설계 과정입니다. 비록 당선되진 못했지만 한국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더 길게 참여했던 다른 프로젝트는 보안상 공유가 어려워서 대신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맡았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컨셉 대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만들어낸 수많은 아트 중에 스포트라이트 아래선 아티스트를 형상화하는 디자인이 채택되었습니다. 중앙 아트리움이 외부로 잘 드러나는 디자인으로서 중앙 아트리움이 중요한 공간으로 작동했고 이 부분에 대한 3D 모델링과 세부적인 요소 표현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3D 평면상에서 프로젝트 리더와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주 곡선의 형상이라던가 파사드 기준 치수들을 계속 조정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퍼를 사용한 파라메트릭 설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가구, 사람, 식재를 배치하고 렌더링을 진행하며 좋은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디테일을 배워 나갔고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이미지 편집과 재료 테스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층부의 공공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공간이 기능적으로 분리되는 와중에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시키면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공공공간 조성에서 건축 요소들을 어떤 형태와 관계로 배치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해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형상과 재료를 포함한 미적인 요소들도 여러 개의 알트를 만들어 가면서 세심하게 고쳐나가면서 모델링했습니다. 주변 녹지와의 연계성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조경 디자인에도 좀 관여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 단차가 있는 정원, 좌석 공간, 휴식 공간, 분수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공간의 흐름과 사용자의 경험을 강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현체적으로 설계를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공공성을 극대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하나 본사 프로젝트를 레퍼런스로 지속 가능한 설계의 가능성도 언급할 수 있었고 이러한 건축 공간이 지속 가능성 전문가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화하는지 이런 과정 또한 제가 원래 궁금했던 부분이어서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컨셉적으로는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또한 배우면서 이를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교내 워크숍과 졸업 작품을 통해 쌓은 물에 대한 지식이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JYP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부터 그 외에 또 했던 작업들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 먼저 덴마크에서 진행했던 워크숍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UN 스튜디오 아시아 지사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워크숍을 시작으로 기존에 있던 UN 스튜디오의 자체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AI 기반의 공간 설계 방법을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해봤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건축 요소부터 전체 공간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구현함을 통해서 디자인 결정 과정을 단축하고 실제 설계 과정에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축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한 공간의 재료를 스터디할 때였는데요. 형태는 어느 정도 픽스되어 있었고 저희가 원하는 공간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AI 이미지로 생성해서 최종 렌더링까지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공간의 형태를 AI로 스터디하고 모델링, 렌더링을 진행하면서 디자인을 정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AI 관련 업무였고 이 이미지는 줌으로 한국 프로젝트 협업할 때 통역 업무도 잠시 지원했던 모습입니다. 사내 프로젝트 리뷰도 꽤 자주 진행해서 관심 있는 프로젝트는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 지어지고 있는 UN 스튜디오가 설계한 공연장 건물의 공사 현장도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길게 참여했던 어떤 프로젝트의 SE 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도면 납품도 보고 실습을 마칠 수 있었고요. 실습을 마칠 때는 건축 네트워크도 훨씬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연수를 준비할 때 이제 참고하실 만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먼저 국가별 인턴 비자 발급 요건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국가를 정하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자 발급이 어려운 국가 사무소를 많이 지원했었는데 돌아보니까 좀 불필요한 노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포트폴리오는 다른 사람의 검토를 받아서 발전시키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지원 시에는 선호 사무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면접과 최종 결정 타이밍을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학부 마지막 학기를 수강하며 인턴 기간 중 얻은 경험과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 건축적 AI 활용 방법을 더 깊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턴 기간 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음 달부터는 UN 스튜디오 홍콩 지사의 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실무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나갈 예정입니다. 돌아보면 이번 연수는 새로운 배움을 얻고 그간 실력을 증명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연수 과정에서 찾은 저의 강점과 개성을 발전시켜서 일정 시점에는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한국 건축 공간을 설계해보고 싶습니다. 나아가 이번 연수를 계기로 더욱 바람직한 한국 건축 기조를 선도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저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연수 지원 분야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멋지게 발표해 주신 여태영 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해외 연수 지원 분야에서 사례 발표 한 분 더 진행해 주실 텐데요. 발표는 오늘 우수상 수상하신 내러티브 건축사무소 황남인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러티브 건축사무소 아니고 내러티브 아키텍츠 건축사 사무소 황남희 수장입니다. 저는 작년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이제 LA에 있는 모포시스 아키텍츠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을 오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모포시스에서 너 한국에서 이렇게 사무소도 하고 있고 너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너 여기 와서 많이 뭘 배웠을 텐데 너 뭘 배웠니? 이런 질문들을 거기서 이제 인턴을 하는 내내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어떤 톰 메인이 한 얘기 중에 이 건축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되게 미로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뭐가 이렇게 최단거리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 각각의 가지는 그 루트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로 같다는 표현으로 함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역시 뭔가 어떤 건 되게 개인적이기도 하고 또 좀 사소한 측면도 있고 너무 기술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이었어서 쉽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정리하는 저 스스로도 정리하는 기회로서 삼고 지금 경험을 나누고자 하고요. 저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만 32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했고 한국에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다시 이제 인턴으로 가서 뭐 짧은 기간이지만 경험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보다도 이제 주변에서 왜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오프시스에서도 어떤 너의 어떤 의도가 뭐냐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의심하시기도 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 스스로는 이제 전부터 이제 저희 사무소를 계속 하고 나서 계속 이제 해외에서 발주되는 그런 국제 공모에 여러 번 도전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기회가 닿아서 이제 유럽에 있는 유럽 건축가들하고 협업하고 같이 공모 제출하고 입상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건축가들이 어떤 일하는 방식이나 그들이 어떤 그 도시를 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같이 이제 그 설계하는 디벨롭하면서
배울 수 있었다면은 이제 미국은 사실은 우리가 되게 어떤 글로벌의 건축 스탠다드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혀 아는 정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직접 가서 그 회사 안에서 경험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경력이 있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정식 디자이너로도 지원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없고 또 한국에서만 실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탈락이 됐고, 이제 모포시스에서는 이제 인턴으로 지원했을 때 연락을 주셔서 여기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이 모포시스를 지원을 한 이유는 이제 그 건축가마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자기 프로젝트 진행할 때 텍스트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어떤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단계, 그다음에 그 중간, 그리고 다 프로젝트 완료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머릿속에 이렇게 부여하던 생각들을 텍스트로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 톰 메인이 쓴 텍스트가 제가 텍스트에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랑 비슷한 점을 많이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되게 일반적으로 건축가들이 피하는 어떤 구체적인 뭔가 형태의 상징문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개인의 감정을 어떤 식으로 이 건축 공간으로서 자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맞닿아 있어서 여기서 과연 어떻게 이 생각들이 그런 형태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지원을 할 때 뭐 다 각자 장점을 어필을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마 한창 뭐 학교에서 이제 학생분들처럼 뭐 그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를 되게 잘 다루거나 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제 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국가에서 하는 컴피티션에 참여를 많이 해봤고, 그리고 내가 한국 건축사로서 한국의 법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 한국의 특히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무소에 컨택을 할 때는 너네가 이렇게 한국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점을 좀 강하게 어필을 했었고, 그게 이제 모포시스에서는 계속 한국의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니즈가 맞아서 그쪽으로 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쪽에 기반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10월 그 2일부터 인턴을 시작했는데 한 9월 중순쯤 그때 이제 LA에 가서 먼저 이제 뭐 집도 구하고 핸드폰도 개통하고 뭐 통장도 만들고 뭐 사회보장번호 이런 것들을 발급받고 하는 그 생활의 기반을 만드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LA에 있는 그 모브시스의 주요 작품들, 지금 그 디스트릭 세븐이나 아니면 에머슨 칼리지,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이나 게티 센터 이런 데들 LA에 있는 주요 그런 건축물들을 많이 방문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턴을 시작하기 전주에는 미리 사무소에 방문해도 되냐,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해서 약간 좀 더 적극적인 인상을 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때 뭐 추석이고 하니까 그런 뭔가 백세주 이런 걸 사가지고 갖고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턴 기간은 총 6개월이었고 전반기 3개월은 보통 그 니엄을 서포트하는 업무를 많이 했었고, 후반기에는 한국에서 그 모포시스가 참여한 국제 공모에 참여를 했었어요. 한국하고 제가 느꼈을 때 어떤 업무에서의 차이점들을 얘기하자면 오히려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뭐 회사마다 다르다고는 하는데, 특히 이런 프리츠커 수상한 어떤 스타 아키텍트의 사무소를 갔을 때는 보통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어떤 곳보다도 제일 힘들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벽, 주말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굉장히 일을 많이 했었고, 대신에 그리고 또 해외 프로젝트가 많고 협력하는 그런
우리가 협력업체라고 하는 그 컨설턴트들이 이제 해외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미팅 시간도 뭐 새벽 5시일 때도 있고 밤 10시일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개인 시간 뭐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개인 업무들을 보는 시간들은 조금 더 유동적으로 쓸 수 있었던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각보다 인맥이 중요하다는 거였는데요. 이게 어떤 나쁜 의미로서의 인맥이라기보다는 그 되게 그러니까 내가 느슨하게 좋은 관계를 주변인들하고 유지하고 또 뭐 내가 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국에서 프로젝트 진행할 때 뭐 한국에서 협력사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인맥 역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로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 안에서도 뭐 제가 직급이 낮아도 뭔가 기회가 있을 때 회사 안에서 파티를 하거나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계속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말 걸고 좀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LA 전체의 그런 건축을 하는 사무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들이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계속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결국 자기 커리어에 되게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어필해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모보시스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디자인의 형태적 랭귀지가 굉장히 강한 곳이다 보니까 그 방식대로 공간을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디자인 기회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안에서 내가 그럼 조금 더 중요한 일을 맡으려면 계속 그거를 요구를 하고 그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초반에 이제 뭔가 그런 서포트하고 뭐 컴피티션 서포트하면서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저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더 그 회사에서도 저를 더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어필해서 조금 더 뭐 계획에 가까운 일로 점점 올라갔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국 사람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잘난 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뭘 할 수 있고 나에게 기회를 달라는 걸 계속 어필해야 하는 그런 문화가 제일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일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저는 원래 한국에 사무소를 하다 갔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이제 강도 높은 업무들이 이어지고 또 이제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프로젝트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누군가의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게 선택해서 간 거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조금 뒤떨어져 가고 있다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아서 좀 이렇게 우울한 그런 감정들을 느끼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 여기는 좋은 건물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건물들 답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면서 계속 대화하고 뭐 이런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도 사실 이렇게 한국 사람이 뭔가 파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말 걸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그냥 내가 뭐라도 여기서 그 오늘 시간을 좀 뜻깊게 보내야 되겠다 해서 계속 뭔가 네트워킹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게 결국에 이제 그 본인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도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한테 이제 실제로 만들어준 변화를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뭔가 다양한 이제 핑계들로 우리가 뭐 한국 실정엔 안 맞는다 아니면은 뭐 우리는 규모가 작다 이러면서 좀 외면해 왔던 그런 기술들을 실제로 우리가 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를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BIM이 있고 뭐 심지어 저희는 그 공모도 대부분 이제 관에서 하시는 거는 다 스케치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근데 사실은 그게 대학교에서는 너무 지금 자유롭게 렌더링 다 하고 뭐 아까 AI 쓰고
뭐 그래스하퍼 사용하고 하지만 사실 실무로 오는 순간 갑자기 그 레벨이 이렇게 확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써야 시간도 일하는 시간도 줄여주고 건물의 퀄리티가 올라가는데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대형사에서는 그런 면에서 되게 활발하게 그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팀도 만들어서 뭔가 계속 뭔가 AI 그런 뭔가 테크 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계시고 근데 막상 아틀리에서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서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모포시스에서는 다 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사실은 그런 뭐 유명한 그 이름치고는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자기 테크팀을 가지고 있고 거기는 그 프로젝트마다 보통 커스텀된 파사드를 다 만드는데 그거의 디테일을 다 그래스하퍼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그 항상 어떤 그 디자인을 지원해주는 그 테크팀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되게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사실 프로그램 배우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특별히 어렵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하고 있어야 뭐 나중에 우리가 뭔가 글로벌하게 어떤 외국에 프로젝트 하거나 뭐 협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가서 대응하면 늦고 이미 하고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 해서 저희 지금 규모는 작지만 저희 사무소에서도 계속 그런 걸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포시스에서는 그 대화하는 거는 이제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말 많이 하고 하면은 약간 잘난 척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거라기보다는 내가 아는 거 가진 걸 나누는 거 그렇게 해서 대화를 장려하는 문화라서 그 톰메인이 얘기를 해도 뭔가 그 인턴들도 자유롭게 그거에 대해서 뭐 다시 질문하고 근데 그게 말대답이 아니고 그냥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그러면 그런 방식에서 결국엔 프로젝트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또 그 회사 안에서는 되게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어떤 직원들끼리 물론 뭐 사적인 얘기도 하지만 뭐 너 어떤 작품 봤니? 뭐 너 이거 아니? 이러면서 되게 경쟁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서로 계속해서 건축을 게 관심을 갖고 정말 그 갈고 닦고 있는 그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자유롭게 대화하는 그 문화에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뭐 디자인의 발전 과정이든 뭐 의사결정 과정이든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본인답게 그러니까 나답게 하는 거의 이제 중요성인데 이게 사실 한국 사람한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평면을 잘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면을 잘 그린다는 거는 계획을 잘한다는 건데 근데 그 평면 잘 그리는 게 그러니까 지켜야 될 거 지키고 어떻게 적당해 보이면 잘 그린 좋은 평면이 나오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눈치 잘 보고 규칙 잘 지켜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적당히 적절하게 좋은 거 만들지만 어떤 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나? 그거는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너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면 된다. 뭐 계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하려고 한 건데 그게 다르게 보면 이 사람이 사실은 그 기저에 있는 생각들은 이 사람이 내가 이거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할까? 내가 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이런 그 생각들이 그 기저에 있는 거죠. 결국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건데 그 안에서 뭐 정말 인종도 다양하고 그 LA는 워낙 많은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뭐 다 되게 그 복장과 차림새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건축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그런 개성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나도 나답게 살고 나답게 건축을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건축가로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이게 가장 결국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저희가 제안할 때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을 뭔가 개선시키거나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내 틀도 깨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연수 과정에서 느꼈던 점이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해외 연수 지원 분야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멋지게 발표해주신 황남인 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